재벌은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데 가장 불법과 탈법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평범한 우리 민중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가면서 정말 일주일에 최장 시간에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분배받는 그 소득 분배가 형편없는 그런 세월이 거의 3, 40년에 이르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하죠. 아직도 그러한 어떤 부의 불평등, 분배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 진행형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게 되면은 좀 화가 나실 겁니다. 좀 화가 나시더라도 이 문제를 꼭 풀어야겠다라는 그 승화된 의지로 이 재벌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나누어준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 대충 이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목을 이 탈법 도사 재벌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법은 최소한 지켜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현실의 어떤 분쟁이 해결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최소한 만들어진 법이라도 잘 집행되면, 그리고 지키면 그만큼 평화가 우리들 속에 분쟁이 없는 평화롭고 서로 만족하는 사회, 뭐 행복한 사회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최소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회가 가능하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법치주의가. 그런데 우리 재벌은 1960년대 뭐 이전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 경제개발 5개년 개혁, 박정희 이 군사 독재 정권이 사실은 이제 장명 정권이 만들어낸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한국식 기업 집단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벌이란 말은 굉장히 2가지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거대한 기업 집단의 의미에다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이 기업 집단이 아니라 아주 한국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는 한국형 기업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적인 특성이 뭐냐? 그 뭐 한마디로 전근대성, 천민자본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전근대성과 비합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전근대적인 게 뭐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 군사 독재 정권에 철저히 갖다 바치면서 특혜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법치스라는 게 의미가 없죠. 초법적으로 어떤 정경유착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거래는 쉽게 말해서 이제 특혜, 앞쪽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특혜를 받고 또 불정한 대출을 받아내면서 문어발식으로 이제 기업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반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일례로 재벌이 이제 너무 분액돈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이게 부채가 뭐 1000%까지 이르는, 자기 자본의 1000%를 상회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안 되는 그런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권력자한테 가서 좀 탕감해달라. 그럼 권력자가 좀 자기 말을 잘 듣는 자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시켜주는 그런 특혜 조치를 취합니다. 그 박정희 정권뿐만 아니라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반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국제그룹의 해체는 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밉보여서 해체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어떤 재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갖는 함축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한국적 상황에서 특수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어떤 초국적 기업 집단은 수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원하는 합리적인 룰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합리적 시장주의라 그럽니다. 그 룰에 기여해서 영업을 하고 수익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주주들한테 투명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도 그 일한 만큼의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ILO가 정하는 그 노동 기준을 지키는 것이죠. 근로자들의 어떤 단결이라든가 어떤 단체 쟁의 그런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재벌의 어떤 그 과정이랄까요?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기별로 보면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IMF 전까지 과정인데요. 굳이 이제 제가 여기서 시기를 구분할 때 그 기준점은 87년도 민주항쟁 그 시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만큼 87년도 갖고 87년도에 그 민중투쟁 그리고 민주항쟁이 갖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자, 87년도에 어떤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헌법이 정말 민주주의의 획을 긋는 물론 중심은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87년 헌법에 담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이죠. 뭐 여러분들 이제 유인물 주에 보면 그 2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119조 2항의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요. 이 성과로 이루어낸 이 수많은 이 어마어마한 부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회균등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와 같은 헌법적 정신이 실현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전근대성 이것을 씻어내려기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제 그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재무조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어떤 그 자기 업무 전문 업종에 집중해서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죠.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그런 그 지하의 검은 돈들이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입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재벌 특혜가 이루어지죠. 거기서도. 그래서 결국 그런 사태는 그러한 현상은 이제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YS 정권이 상당히 많은 그 노력과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문제, 즉 전근대성 중에 하나인 정경유착, 재벌 특혜 이걸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과잉투자, 과잉부채 이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거죠. IMF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자 이제 DJ 정부가 즉 국민의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특징적인 정책의 요점은 뭐였냐면요. 이 문제 많은 재벌로 인해서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5+3이라고 하는 정책이죠. 처음에 이 5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즉 IMF라고 하는 어떤 국제금융기구가
타이에 의해서 IMF에 의해서 강요된 경제 혁신 조치였습니다. 그 5가지 내용은 그 본문에 나와 있죠. 역시 이제 투명성. 여기서는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의 큰 의미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지만 보다 전문적인 부분으로는 회계의 투명성이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부채, 채무 보증, 연쇄 보증이 들어가서 기업 전체가 무너지는, 이건 막아야겠다 해서 채무 보증 사실 구조를 끊고 너무나 많은 부채 구조를 혁신하는, 그래서 재무 구조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주주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라는 그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죠. 그런 이제 그 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상법 개정이나 또는 공정거래법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해서 나온 게 플러스 3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1999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금산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다시 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다시 또 지배하는, 그 외에도 또 지주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이렇게 다른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이런 형태의 금산 복합체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전체 산업자본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도 붕괴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막아야겠다 해서 금산분리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래서 금산법이라는 게 금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 외에도 이제 편법승계, 즉 탈법승계죠. 그러한 경영권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대대로 세습시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우리 근로자들은 그 지갑이 투명하죠. 그때그때 다 소득세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이 어마어마한 부를 세금 없이 상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영권 승계시키는 거죠.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법주의 국가, 즉 민주공화국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에 관한 겁니다. 국가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요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뭐 또 하나가 이제 순환출자 구조나 이제 부당 내부 거래. 쉽게 말해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같은 형태가 또 다시 이 편법 승계를 위해서 동원이 되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시켜야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당 내부 거래, 이것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책이 더해지고, 이런 5+3 정책은 DJ 노믹스라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세부 플랜,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실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즉 참여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책이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뭐냐면 합리적 시장주의.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법이 정하는 틀 내에서 시장을 합리화시키는, 비합리성을 제거하고 합리화시키는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주주민주주의입니다. 주주들이 제대로 배당을 받고 기업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감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된 역할은 누가 하냐면 외국 자본이 주로 수행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연대라든가 경제경영연구소가 그런 것들을 주도를 합니다만은 진정한 주도는 주주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액 주주운동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DJ 내지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는가? 아쉽지만 재벌이 더 자산이 확 늘어나는, 재벌이 더 튼튼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고 나니까 훨씬 사업이 잘 되는, 신뢰를 주고, 즉 여러 고객들에게,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주니까 투자도 더 잘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고 사업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 성과가 모든 노동자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즉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벌은 엄청난 이 현금을 갖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자들, 민중들은 별로 얻은 게 없는, 받은 게 없는 낙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게 이제 양극화죠. 양극화.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 민주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가 계속 바톤을 이어받았더라면 이 오류를 시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권은 다시 수구 보수 정권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 군사 독재는 아니지만은 과거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가졌던 어떤 유령, 그걸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게 바로 MB 정권입니다. 그래서 MB 정권은 말은 뭐 요란하게 국가 발전 SOC 투자해가지고 뭐 4대강 사업이다, 뭐 문화 사업이다, 뭐 요란하게 했지만은 결과는 뭐냐? 전혀 국민들의 이게 경제 성장을 촉발시키지도 못했고, 그다음 소득 분배, 재분배를 해주지도 못했고, 결국은 내부 자기들 세력들끼리 나눠먹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결국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외쳤지만은 전혀 경제민주화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다. 그게 굉장히 친재벌 정책, 그리고 반노동자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경제위기 상황이 초래됐고 우리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이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의 이 문제점을 한마디로 지금의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이 위기 상황을 축약시키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면 재벌 중심, 즉 재벌 중심의 제왕적 총수 경제 지배 체제라고 합니다. 이제 재벌 총수라고 하죠. 모든 경제 활동 시스템이 재벌 총수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벌 총수 중심의 경제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재벌 총수 일가의 족벌 경영 체제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금융과 산업자본이 서로 자기 울타리 내에서 특혜를 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외에도 이제 불공정 거래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 내부 거래라든가 불공정 거래,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사람들의 시장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정말 그 골목에 있는 슈퍼마켓에 조그만 구멍가게 아이스크림까지도 우리 닭고기마저도 전부 재벌이 장사가 되면 다 잠식해가는 그러한 약탈적, 거의 약탈적 산업 생태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에 처해 있고, 또 거기에는 반노동자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 계약을 하려고 그랬죠. 그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상징적인 게 성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 경쟁을 통해서 치고받고 파이는 이만큼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 가면서 성과를 내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건데, 결국 죽어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에서 임금은 올리지도 않죠. 일은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더 머리를 짜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나는 거죠. 물심양면으로 죽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노동자 정책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현재 재벌 총수 중심의 경제 집중 체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과제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도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성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그걸 현대도 있습니다만은 삼성이 더 심각한 회사니까 삼성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그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물론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있는 거고요.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을 제일 먼저가 구 삼성물산이 합병이 돼서 삼성물산 현재 삼성물산인데 이 비율 이 지분이 17% 정도 됩니다. 17.8%, 0.8%. 근데 이 삼성물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씨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이재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에버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갖고 주주 지분을 거의 27%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버랜드가 사실 핵심이었는데 이 에버랜드의 약점이 뭐였냐면요.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요. 삼성전자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버랜드가. 그러니까 이건 삼성의 어떤 그 재벌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어서 지배구조 문제에서 핵심적인 약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짠 게 작전을 짰겠죠. 비서실이 동원돼서 물산과 이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구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5%를 갖고 있습니다. 이 4.5%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를 보면요. 전체 삼성가의 지분은 18.46%. 지금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4에서 4, 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8.46%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거기서 삼성물산이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4.5%가 빠지면 13%밖에 안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국민연금이 몇 프로냐면요. 9%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이.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삼성전자는 삼성가의 회사가 아니에요. 국민의 회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대 주주가 누구냐면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요. 2대 주주가 시티뱅크입니다. 시티뱅크가 6.7%. 지금은 이게 자사주가 소각이 돼서 좀 올라가겠죠. 10% 정도 올라갈 텐데.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시티뱅크나 몇몇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 삼성가는 발언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합쳐봐야 18%니까. 근데 삼성물산에 빠지니까 13%. 그러면 이 삼성물산을 어떻게든 이게 갖고 있는 걸 그 지분을 이재용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합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을 제2단계 에버랜드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1단계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에 일어나죠. 그래서 법학 교수들이 배임으로 고발을 한 게 2000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44억 가지고 즉 60억 중에 세금 16억은 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세금 낸 건 16억입니다. 이건희 씨는 70억 냈고 유한영에게 그 상속에서는 1000억 이상 냅니다. 세금으로. 비교만 봐도 어마어마한 부도덕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버랜드의 그 약점을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게 뭐냐? 삼성전자 4.5%가 더해지면요. 삼성과는 어떻든 18%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다 우리 사주가 13%입니다. 근데 우리 사주라는 거 의일 거는 없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무기입니다. 누구한테? 재벌 총수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 자사주 가지고 만약에 지분에 소각한 이유는 그럼 지분율이 올라가죠, 반대로. 그리고 이 자사주가 만약에 합병이나 또 인적 분할을 할 때에 이제 마술을 부릅니다. 어떤 마술? 우호 세력을 꼬셔가지고 그게 KCC입니다. 백기사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거기다 팔아요, 자사주를. 자사주를 그러면 KCC가 그걸 이수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됩니까? 우호 세력으로서 삼성가의 편을 들어줘요. 그게 삼성물산 합병 시에도 있었습니다. 즉 그 삼성생명의 그 지분인가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5.7%인가 6%가 됐었는데 그걸 KCC가 사가지고 이제 의결권이 있는 우호 세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합병 찬성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삼성물산이 이제 핵심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핵심적 지분을 늘리고 동시에 삼성전자는 이제 그 밑에 수많은 산업자본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뭐 삼성 SDS, 삼성 SDI, 삼성전기, 제일기획, 삼성 디스플레이,
과거 삼성 테크인도 있었는데 이건 하나랑 이거 서로 이렇게 교환하죠. 뭐 이런 그런 호텔 신라라든가 삼성중공업을 이제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제 과거 순환출자 구조 문제인데 여기서 삼성물산이 과거 이제 에버랜드부터 가정해 봅시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분을 25%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합병 의견은 줄었죠. 근데 왜 이렇게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갖게 됐느냐? 그것도 전환사채 아주 저가에 발행합니다. 아마 7,200원인가요? 발행을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재용에게 에버랜드 지분을 거의 헐값에 7,700원에 넘긴 때예요. 100만 원짜리 주식을 7,700원에 넘겼으니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거저 먹은 거죠. 그리고 나자마자 바로 삼성생명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줍니다. 에버랜드에게. 그래서 그때 같은 지분이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재용은 에버랜드를 통해서 삼성생명을 장악했죠. 장악하고 나서 이건희 회장 지분이 아직 20%가 있습니다. 그게 20%는 뭐냐? 여러분들 그 IMF 때 이건희 회장이 삼성항공이나 삼성중공업 엄청 엉터리짓걸 해가지고 수많은 부채를 떠안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 전체가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그걸 다 갚아줍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400만 주를 자기가 담보로 내놓겠다 했어요. 바로 그 주식입니다. 그 400만 주가 차명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없어요. 없는데 차명으로 있던 게 언제 그러면 이건희 회장한테 거저 갚버렸느냐? 특검, 조준웅 특검을 하고 나서 쉽게 말해서 이재용, 이건희가 넘어가는 이 불법을 파헤치기 위해서 특검이 있었는데 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처벌은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는. 그러니까 가장 가려운 것, 뭐라고 합니까? 이게 가장 약한 부분을 그냥 해결해 줘 버리는. 그러니까 삼성만 좋게 됐죠. 그 400만 주를 거저 이건희는 주순 거죠. 그게 바로 20.5%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생명이 이제 금융 지주회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지주회사 역할은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장악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정확히는.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축으로 해서 전체 그룹을 수직 계열화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수직 계열화가 됐지만 순환출자 구조는 아닙니다. 그 전에는 KCC가 이제 중요한데요. 삼성카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카드, 다시 카드가 다시 에버랜드. 이렇게 쉽게 그리면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잠깐만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스몰 이재용.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버랜드가 있죠. 에버랜드가 자 이렇게 됩니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삼성과 삼성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삼성카드가 다시 에버랜드. 자, 이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는 금융, 여기는 산업자본. 핵심적인 두 축이죠.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 우리 금산법이나 여기가 삼성카드가 유배가 됩니다. 왜냐? 거의 19.8%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둘이 이렇게 합치도 몇 배, 뭐 삼성화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은행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라고 하는 뭐 캐피탈이라든가 만천 삼성 자산운용이라든가 하죠 보니까 이제 에버랜드의 지분이 20%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뭐냐 이 금융 계열의 회사는 이쪽 회사를 5%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처분해야 돼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합병을 하거나 뭐 할 때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제 간섭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처분해라 하니까 여기를 어디다 넘겨요? KCC한테. 이때 처음 백기사 역할을 하죠. KCC가. 그럼 여러분들 KCC하고 삼성하고 무슨 관계일까?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인적 네트워크망을 우리 10대 재벌은 갖고 있어요. 그 인적 네트워크 항상 자기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재벌끼리 울타리를 쳐놓고 조금 어디가 좀 곤란, 어떤 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해결사 역할을
대신 해줘요. 그 역할을 KCC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게 1차 백지사 역할이고 2차 백지사 역할을 언제 하냐? 삼성물산 이게 이제 삼성물산으로 합병되죠. 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이 합병이 됩니다. 이때 우리 사주를 자사주를 의결권은 자사주를 사줘요. 6%짜리를. 그래서 그걸 합병을 쉽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왜 그럼 이재용이 그 고의성 있는 뇌물 혐의가 있느냐면요. 이런 게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다 시간표를 쫙 보면은 이런 합병 승계를 위한 그리고 그 지배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 이미 199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순환출자고자 내지 금산분리의 법들이 막 적용되는 서로 전쟁하고 있는 갈등 지점이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 고리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제 그러면 단계는 뭘까요? 삼성물산으로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했냐면 삼성전자를 분할시키는 그걸 인적 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산업 지주회사로서 S 이거와 그 다음에 하나의 산업 자본으로서의 S 이 두 개를 쪼갭니다. 물론 지분을 똑같이 줍니다. 이 지분은 모든 주주들에게 지주회사의 지분을 똑같이 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주를 어떻게 제가 보면 그때도 KCC나 아니면 우호 세력을 그 자사주를 13%나 되니까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13%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 우호 지분들한테 넘기고 나서 합산하면 18%가 이제 31%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 전체 삼성이 갖고 있는 이 우량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삼성과 5대 재벌이 우리나라 GDP 대비 자산 그러니까 10대 재벌이 자산의 150%를 갖고 있어요. 3배를. 우리 전 국민의 총 GNP의 3배예요. 10대 재벌이 갖고 있는 자산이. 근데 그 10배들 중에 10대 재벌 중에 5대 재벌이 또 절반 이상 갖고 있습니다. 50%예요. 그러니까 5대 재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특히 삼성은 그중에 또 지배율이 높아요. 그리고 회사들이 좋아요. 삼성전자가 1등이지만 전부 수직 계열화 되면서 이제 이건 끊어졌지만 수직 계열화 되면서 우량 회사들 뭐 삼성 SDS 잘 보세요. 이재용이 삼성 SDS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왜 그랬습니까? 이 회사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84%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분까지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100%가 삼성가의 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전에 에버랜드를 이재용이 장악하게 되면서 전체 구조에서 이재용이 핵심적인 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는 데는 세 회사가 이용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2000년대 고발을 할 때 이 조직적 작전 거래다. 그러니까 그 조직적인 전체 체계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에버랜드 전환사채 거기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고발장에 써놨는데 당시에 이제 검찰이 몇 번 바뀌다가 결국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소유지 기간이 지나가지고 조사를 못한 겁니다. 그 회사 동원된 회사는 3개예요.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제일기획 그리고 S1 이 세 회사의 주가를 BW나 CB를 발행을 해줍니다. 누구에게? 이재용에게. 그것도 헐값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5,000원, 7,000원, 뭐 9,000원 이렇게 그 언저리에도 해주는데 그걸 상장시켜서 30만 원 넘게 올리고 난 다음에 털고 나옵니다. 이재용이. 그때 마련한 그다음에 그 종잣돈이라 할까요? 그게 한 670억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 0.6% 지분 획득하고 또 에버랜드 건 획득하고 SDS 이 3개 회사 핵심적인 3개 회사를 지분을 주주익을 취득을 하죠. 그런데 역시 약한 고리는 삼성전자는 이미 상장돼 있기 때문에 5만 원에 받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이재용 입장에서는 5,000원에 받고 5만 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지금 250만 원 하죠. 24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준
승계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순환 출자구조와 수직 계열화된 지배구조로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이거 지배구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이런 경제력 집중을 위한 시장 합리화 조치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있죠. 상법을 유시해서 세법, 공정거래법, 금산법, 그럼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들 이 수많은 규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나 본다면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체계가 5개 정도 병렬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법이 동원되죠. 상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거래 못하도록 몰아주기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세법에서도 또 이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형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고 민법에서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물론 이제 대안으로 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손해배상 하도록 돼 있어요. 또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다시 또 공정거래법에 23조인가요? 거기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기업 금지해가지고 기업 집단 이 아예 또 다시 특별 규정을 또 둡니다. 자 이렇게 중첩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지만은 자 이 수많은 합리적인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 있느냐? 재벌이 자산이 더 증가했어요. 경제력 집중이 더 심해졌어요. 그럼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아 소액 주주 운동식의 그런 방식 가지고는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 정점에는 재벌 총수의 경제 지배 체제 이것이 갖고 있는 큰 틀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틀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고 그걸 과제로 삼아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협파하지 아니하면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될 게 결국 뭐냐? 정치 권력과 이 자본 권력. 박근혜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죽은 권력이 됐지만 지금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은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21세기 자본론을 쓴 피케티 같은 사람은 이미 21세기 넘어오면서 2010년을 금융위기 겪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노동소득, 즉 근로소득이 자본소득보다 훨씬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21세기 들어서면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역전이 돼버렸다. 자본소득이 지금 노동소득보다 훨씬 큽니다. 즉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만약 지적재산권을 부의 중심 가치로 평가를 하면요 이미 역전돼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굉장히 초라하게 그 지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대다수 1%의 이 상층 재벌들은 어마어마한 90% 넘는 부를 장악하게 되고 나머지 90%의 국민들은 거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거지란 표현은 절대 빈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거지죠, 우리는. 그냥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이건 굉장히 우리 앞으로 경제적인 민주화를 위해서,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치명적인 문제죠.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한 정경유착 반드시 근절을 하자면 해결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제가 뭐 더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고용 불안이거든요. 일자리 문제고 고용 불안에 있고. 이걸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정규를 정규직화 시키겠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할 건 청소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기간제법하고 파견법 이게 전 유연이라고 봐요. 왜냐? 기간제법은 비정규를 뭐예요? 그걸 뭐 말은 보호지만은 합리화시켰어요. 그리고 파견법은 용역을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원래는 직접 노동이 원칙입니다. 직접 노동, 직접 고용이 원칙이고. 근데 직접 고용을 간접 노동으로 체제 시스템을 바꾸는데 가장 공헌한 게 파견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일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그게 특혜구나라는 식으로 바꿔버린 이념적으로 이렇게 포장해버린 게 저는 기간제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악법들이에요. 단위 고용을 하면 사람관계는 사람이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이 아닙니다. 비용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더불어서 하는 중요한 하나의 가치로 보고 그 가치를 기업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반노동자 정체는 뭐냐, 문화 자체가 내가 돈 주는데 알아서 일해. 시키는 대로만 해. 말 안 들으면 전부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은요, 저는 참 웃기게 돼 있어요. 노동권은 원래 자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고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잘 모여서 자기 권리 주장하면 돼요. 대신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 위반 안 하면 자유권이에요. 노동권은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거에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뭉쳐서 협상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협상은 힘과 힘의 협상이니까 정의로운 겁니다. 근데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권이 흔들리는 이상은 경제 민주화도 안 되고 재벌 개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은 모든 게 돈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삼성입니다. 노조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주는데 노조 만들어서 뭐하냐?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조를 막음으로써 모든 분배, 기획운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영역화의 가장 최첨단입니다. 영역화를 위해서 모든 정규직을 없애려고 아마 할 겁니다. 삼성은. 왜냐? 그럴수록 비용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비용으로 보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뭉쳐서 으쌰으쌰 하면 귀찮죠. 그 4대 연금보험 내야죠. 세금 내야 됩니다. 삼성이 가장 세금을 안 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협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 임금제 있죠. 최저임금제, 이것은 연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정액적 이것도 10,000원? 저는 방법론적으로 물론 당연히 10,000원 돼야 되지만 방법론적으로 볼 때 연동제로 가야 된다.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최고 임금을 받는 이사들, 사장,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최고임금 제한법을 오히려 그건 정당하지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연동해서 얼마 이상 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액적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10,000원도 주장하고 최고임금제를 해서 연동시키자. 정 안 되면 근로자 평균임금의 몇 프로까지는 이하는 안 된다. 그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가야 큰 틀에서 시원하게 정리가 되지. 무슨 10,000원입니까? 이건 역시 그 사고방식이 저는 정근대적이기 때문에, 워낙 쫄아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주권도 국가가 자기 권리 주장을 안 하면요, 국제사회에서 깔아뭉갭니다. 쟤들은 막 시켜도 네네 센 놈한테 비벼대기만 하는 이상 국가집권 실현이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이와 같이 큰 틀에서 과감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요, 뭐 사회 안전망 문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뭐 노동유연화 이야기 전에 사회 안전망 갖추고 난 다음에 노동유연화가 되지. 사람이 그러면 마음대로 회고하면 그 사람이 먹고 살 데가 없는데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헌법 32조를 보세요. 거기에 1항이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다예요. 또 2항은 또 그것도 국가가 의무예요.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일자리가 없으면 의무 위반이에요. 그럼 국가가 잘못해서 의무 위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국가에게 자기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제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돼야 이게 현재 우리 상황에 맞는 헌법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국민도 자기가 실업자가 나에게 일자리를 주소 안 주면 뭔가 법적으로 청구하겠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 안 하면 그만큼의 최저 생존을 위한, 존엄을 위한 생계비는 지급하라. 그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왜냐? 국가가 일할 권리를 그저 주고 또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 이행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국가가 아무 신경 안, 그냥 너는 죽든 말든 너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 국가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국가를 이념으로 하는 이 현대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정글에 방치하는 이따의 헌법 해석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과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자리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 내 일자리를 달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 유형을 국가한테 설명을 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배려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일자리 청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수적이면서 눈에 안 띄는 조직이 있어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정경 유착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경 검 사 유착이다. 이게 이제 백주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법부가 이 정치하고 재벌하고 유착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검찰 개혁 아무리 한들 열심히 거기서 법 만들고 뭐 집행하고 좋은 사람들이 뭐 시에는 이제 분쟁이 생기면 결국 법원이 재벌 편을 들어버려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우리 일자리 청구권 제공한 국가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 적극적으로 급부 청구권 일자리 제공 급부 청구권을 인정합시다. 입법한다고 해보세요. 헌재가 위헌이야. 우리가 뭐 토지거래 관련 토지초과 이득제라든가 토지 공개념 전부 위헌 때렸죠. 똑같습니다. 사법부가 개혁되지 않으면 결국은 도로 나무함이 다불이다. 헛된 고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대법원장의 인사권 그리고 제청권,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소 제청권은 싸그리 박탈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은 상징적으로 대법원장은 판단해서 사법 독립을 위한 최고의 상징적 존재를 남으면 됩니다. 왜 법원 행정처 받아가지고 인사권 남발하고 뭐 군사조직입니까? 법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저는 지금의 사법부다. 그리고 사법부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사법부를 우리는 우리 촛불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좋죠. 안 됩니다. 과감하게 매를 때릴 땐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상권 분립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이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독재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그래서 이건 시민의 힘으로 광장의 힘으로 사법부 개혁을 일구어야만 재벌 개혁도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제가 그 강의를 하고요. 뭐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좀 주제를 좀 달리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죠. 네, 감사합니다.